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이후락의 증언. 일본의 좌파 월간지 세계 1998년 3월 호에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지명관 한림대학 일본학 연구소 소장을 이 잡지의 편집장이 인터뷰한 것이다. 이 기사의 첫머리에 지 교수의 이런 수레가 나온다. 1973년 2월경부터 일본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 씨와 야스에 씨 사이가 깊어져 이때 가끔 일본에 오곤 했던 나를 야스에 씨가 김대중 씨와 만나도록 해줬습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서로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한국의 정보부가 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앞문으로 들어오고 김대중 씨가 뒷문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만나게 해줬습니다. 김대중 씨를 처음 일본 저널리즘에 소개하고 일본 사회에 소개한 것은 야스에 씨였습니다. 그때까지 김대중 씨는 일본 사회에서는 거의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스에 씨는 이와나미 출판사 사장까지 지낸 뒤 1997년 죽은 일본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다. 1970년대 세계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그는 특히 김일성과 몇 차례 인터뷰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야스에가 한 김일성과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면 야스에는 언론인이라기보다는 김일성의 말을 검증 없이 그대로 전하는 대변인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세계 잡지를 통해서 친김일성, 반박정희 노선을 견지해왔다. 1973년 5월호 세계 잡지에서부터 실리기 시작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사실과 소문과 과장의 혼합물이었다. 1988년 3월호까지 연재된 이 통신은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한국의 권위 정권에 대해 가차없는 공격을 퍼부었던 야스에는 히틀러, 스탈린과 버금가는 인간 도륙의 지옥을 건설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비판은커녕 일방적인 대변에 충실했다. 이런 위선적 자세는 말년의 야스에가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도록 했다. 그런 친김일성 인사가 1973년에 김대중 씨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김대중 씨는 통일론이나 친교 면에서 대한민국의 공식 정책이나 주류 사회보다는 김일성의 것과 일본 내 좌파 지식인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상대적 억압자인 박정희를 절대적 전제자인 김일성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공격했다. 그의 이런 성향은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한국의 주류층을 불안으로 밀어넣었다. (1973년 8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은 납치만 크게 부각되고 왜 이후락 당시 정부부장 측이 납치를 결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깊이 있게 다룬 글이 적다. 그런 점에서 1987년 10월 신동아에 실린 이후락 인터뷰는 좋은 자료다. 신동아 이종각 기자가 쓴 이 인터뷰 기사는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펴는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이란 자료집에 실려있다. 일부를 인용한다. 그럼 여기에서 유신이 단행된 직후 해외에서 반유신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김대중 씨의 어떠한 언동이 국익에 위해스럽다고 여겨져 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는지를 물어보기로 하자. 구체적으로 김대중 씨의 어떤 활동이 그토록 유해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내가 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 입장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내가 1972년 5월 24일 날 김일성이를 만났을 때 김일성이 하는 말이 남쪽에는 통일 방식을 달리하는 민주 인사들도 많대요. 이런 말을 합디다. 그때 내가 상당히 쇼크를 받았어요. 역시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이 이러쿵저러쿵 나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뒤 내가 국회에 증언 나가서 김일성이가 말한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는 발언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미국에서 소위 한국민주화 촉진 국민회의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민주인사는 아니고
정말 위험스러운 인사들도 있었어요. 이분이 캐나다에 가도 또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이제 일본에도 만들고, 장차에는 유럽에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국민회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망명정부를 세우자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 솔직히 그때 남북대화에 미쳤어요. 내 목숨을 걸고 평양에 가서 이제 전쟁을 막고 그리고 통일의 길로 서서히 나아가자는 일념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성공시키느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무렵일 거예요. 월남에서 월남과 호찌민 군대 간의 회담이 끝내 베트공이 참여하는 3자 회담으로 갔는데, 그 당시 LA나 일본에 보내지는 북한 지령은 자꾸 그 조직에 적극 참여하라든지 관심을 표명하라는 지령이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또 상당한 반한 신문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연락이 가는 첩보를 내가 탐지했고, 그럴 때 나는 남북대화를 해오는 당사자로서 느끼기에 이렇게 가다가는 망명정부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그건 다음 문제로 치고, 자칫 잘못하면 김일성이가 남쪽의 박정희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민주인사까지 포함시켜서 3자 회담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가능성이 눈에 환히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북놈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통일에 대해서 딴 의견이 남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해요. 그것이 나에게는 큰 고충이고, 이러다가는 남북대화는 어렵다. 또 해외에서 무슨 조직이든 범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반한 활동, 반정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 없기를 바라지만,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대로 망명정부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우도 나에게는 사실상 없지 않았어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결국은 윤리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람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납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해외에서의 김대중 씨 활동이나 조직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은 아닌가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김대중 씨의 그 단체는 조직이나 기구를 제대로 갖춘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첩보 보고가 들어왔어요. 첩보에는 어떤 경우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있었는지 모르지. 여하튼 그런 보고를 읽었어요. 물론 내가 조금 과대평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미치다 보면 조그마한 것도 크게 보이게 마련이에요. 내가 남북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느냐 하다 보니까 우리의 취약점이 크게 보일 수 있는 법이에요. 1973년 8월경이라면 이미 그때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 측과는 상당한 간격을 느끼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 부장께서는 그대로 남북대화의 장래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셨습니까? 남북대화는 결국 그때 내가 볼 때는 전쟁의 위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높았느냐? 일선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김일성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연락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내가 그 길을 택했죠. 물론 북한은 남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대화란 것은 길을 터서 어떻게 하든지 넓히기는 쉽지, 길을 한번 연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여하튼 열어놓고 자꾸 넓혀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가 추진되고 있을 때였지 않습니까? 북한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남북대화를 넓혀보자 하는 일념뿐이었고, 사실 김대중 씨가 바깥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납치 사건이 없었다든지 했으면 어느 모로나 진전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남북대화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느낌이 상당히 들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쪽 약점을 더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무렵 김대중 씨가 공화국 연방제를 주장한 것도 납치 사건의 한 요인이 됐습니까? 그해 6월 23일 김일성이가 체코 총서기인가 뭔가가 평양에 왔을 때 고려 연방제를 말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에 의한 통일론인 만큼 그것을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름을 왜 공화국 연방제를 내걸어요? 나는 진짜 기절할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이제 남북대화는 다 틀렸구나 하는. 난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이 아마 틀림없이 일본에 와서인가 일본에 오기 직전인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할 수 없나 봐요. 공화국 연방제나 대중경제론도 하나의 논의인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런 논의도 있고 저런 논의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은 쉽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국가안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고, 박 정권이 종신집권이 가능한 독재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김대중 씨는 반독재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비민주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면 김대중 씨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요원들이 김대중 씨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또 한국으로 돌아가도 절대 아무 일 없다고 몇 번 권고했어요. 김대중 씨의 통일론이 문제였다면 박 정권의 종신 집권 체제인 유신 체제와 남북 대화도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남북 대화할 때는 유신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고, 다만 대화하다 보니까 통일 방안이 남쪽에서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게 이런 체제 갖고는 도저히 남북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란 것을 만들어서 여하튼 간에 통일 방안을 하나로 집약해서 통일 방안은 이거다, 이 외에는 딴 의견이 없다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만 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딴 요소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취지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최상이다 생각해서 발상한 거지, 혹자가 말하듯이 유신을 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유신 체제 구상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7.4 공동성명에서 10월 유신이 나오기까지는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7.4 공동성명이 나올 무렵입니까? 그것이 9월이에요. 9월 초순입니까? 8월 말, 8월 말이에요. 8월 말에서 10월 17일이 유신이니까 딱 2달쯤인가요? 2달. 2달은 안 될 거예요. 처음 구상 단계에서부터 박 대통령과 상의했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통대를 만드는 식으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처음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구먼. 그러다가 한 열흘인가 보름 후에 김성진 비서관이 유혁인 씨하고 왔어요. 내가 얘기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해서. 당시 되풀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체제의 골격, 구상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